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이슈를 토론으로 풀어보는 뉴스와이드 플러스입니다. 총선이 이제 3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만간 여야의 총선 대진표도 완성될 전망인데요. 어젯밤에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에서 친문, 비명계 인사들이 대거 패배하면서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조용한 공천을 진행해온 국민의힘도 현역 공천 배제와 탈락 인사들의 반발 등 공천 잡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이 독점하고 있는 정치구도 타파를 목표로 야심차게 깃발을 든 제3지대는 대안 세력으로서 존재감이 미미한 가운데 후발주자인 조국혁신당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뉴스와이드 플러스 오늘은 녹색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조선대학교 공진성 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은미입니다. 자, 여야의 공천이 이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총선 대진표도 절반 이상이 완성됐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까지 각 당의 공천 어느 정도나 좀 잘 됐다라고 평가하시니까 궁금합니다. 교수님 몇 점 주시겠습니까?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잘했다는 평가를 제 입장에서 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나 제 입장에서 공천을 평가하면 좀 뭐랄까 공정하지 않을 것 같고요. 각자의 목적과 목표에 맞게 공천을 했는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민주당은 자기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은 목적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의원님께서는 이제 지금 이제 후보시기도 하니까 당사자이신데 정의당, 녹색정의당을 포함해서 지금 공천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주시죠. 평가를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채점이 불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어쨌든 연일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민주당은 채표 동의안에 가결했냐 부결했냐가 실제로 공천을 가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연판장에 서명을 했냐 안 했냐 이걸로 가른 것 같고, 다만 이제 국민의힘은 선거가 끝나고 나서 공공의 공사공단의 자리를 많이 비워놨지 않습니까? 거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진 사람들이 최대한 반발을 안 하고 눈치를 보고 있는 건 상황이어서 외부적으로는 크게 비치지 않지만 결국은 똑같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적절한 사람들이 공천됐는지에 대해서는 갸우뚱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서구 울선거구에 나오시기 때문에 지금 네. 거기가 이제 민주당이 이제 조만간에 이제 후보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 경선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구울 지역에 이제 전화도 많이 가고 또 민주당 후보들 또 열심히 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실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는 이제 또 선거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저는 그동안에 구의원부터 해서 거의 20년을 지역에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구체적인 지역 공약들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심각한 기후위기, 불평등, 지방소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그런 내실 있는 내용을 좀 준비하고요. 시민들이 열심히 만나고 있는데 시민들께서도 이제 우리가 무조건 민주당 찍진 않는다 이런 말씀 하시면서 응원의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이 어젯밤에 20개 선거구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비명계 현역 의원 7명이 줄줄이 탈락을 했고 친명계 인사들이 대거 본선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어제 경선 결과에 대해서 총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변화를 원하는 모습, 목소리가 반영이 됐고 또 이런 것 때문에 내홍이 있다, 누구 편이냐 이런 몰아가기는 옳지 않다. 이렇게 또 선을 긋는 발언도 했습니다. 어제 이제 20개면 굉장히 이제 한꺼번에 많이 발표가 됐는데 그 경선 결과 발표된 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놀랐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지역에서도 한 곳이 발표가 됐고,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이 사시고 계시는 이제 서울 지역의 선거구도 발표가 나서 이제 그 결과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들의 일반적인 어떤 입장, 태도, 요구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결과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피적으로 친명계가 약진하고 비명계가 이제 대거 이제 물러나는 이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또 이제 전북 군산이나 이런 데를 보면 이제 김의겸 의원과 신영대 의원이 이제 대결을 했죠. 이제 그 경우에는 이제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의겸 의원이 오히려 졌고, 비명계로 분류되는 신영대 의원이 이긴 걸 보면 이것이 이제 일관적으로 친명이냐 비명이냐를 갈라서 누군가가 이렇게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당원들에 대해서 얼마나
좀 더 설득력 있고 영향력이 있고 또는 인정을 받고 있는지가 결정적으로 이제 중요해진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합니다. 네. 자, 최근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민주당 공천 파열음, 잡음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후폭풍도 아직 그렇게 잦아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지지율을 보면 하락세는 명확해 보이는 상황. 민주당 안에서도 비상이 걸렸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천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니까 공천이 아마도 끝나면 민주당이 다시 반등의 기회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하는 내부의 분석도 있는데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민주당이 이 공천 과정을 다 마무리하고 나면 새로운 어떤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김용주 부부장이 이제 국민의힘으로 간 것은 저도 굉장히 큰 충격이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정말 저 사람은 별로 의정 활동을 잘하지 못해 뭐 이런 게 아니라 나름대로는 특별히 그 흠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아예 공천에서 배제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국민의힘에 가거나 아니면 탈당한 것과 관련해서의 그런 여파들이 실제로 남아 있어서 완전히 회복되진 않을 거고 또 우려하는 것은 수도권은 2%에서 5% 차이로 당락이 좌우될 때가 많은데 그런 곳에서는 그런 여파 때문에 혹시나 수도권에서 의석이 많이 차지하지 못할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있어 보입니다. 네. 민주당의 하락세 중에서 뭐 최근에 나온 조사들을 좀 보면 특히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빠진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좀 의무비로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좀 여론조사 해석을 좀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전국조사에서 호남의 샘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100개 정도밖에 되지 않고 게다가 이제 우리 지역에서 이제 아시다시피 한동안 이제 경선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을 때 하루에 뭐 엄청나게 이제 참여해달라고 하는 문자가 이제 쇄도했고 그럴 때는 심지어 민주당에 대한 정당 지지율이 뭐 70%를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상적으로 튀는 경우에 비해서 이제 또 다시 내려오고 이제 이런 조정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제 광주 지역의 경우는 경선이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응답을 더 이상 이제 하고 싶어하지 않는 분들도 많고 이러면서 약간 표집이 지금 현재는 좀 약간 불안정한 상황이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사천 논란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국민의힘에서 여당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 나오니까 공천 갈등 문제 그동안 뭐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좀 정면 돌파하는 모습도 보였고 강하게 또 맞받아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대표가 공천과 관련된 대응에 나선 날 5일이었는데요.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을 재발의했습니다. 특검법 폐기 나흘 만이었는데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이제 통과가 불가능하긴 한데 영부인 리스크에 대해서는 뭐 그거 그냥 폐기됐다고 해서 우리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의지를 좀 보여준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입장을 같이 하시는 상황인 거죠. 좀 그 설명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불법 행위와 관련돼서는 국민들의 분명한 여론이 있고 국회에서도 이 문제는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설사 재의결이 부결됐더라도 다시 무언가를 불씨를 살려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서 실제로 야당이 굉장히 큰 승리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여당이 어느 정도 협조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공천할지 모르지만 그런 과정에서 또 이 그 특검과 관련해서 필요하다는 표가 있을 수 있어서 이후에 이제 그 총선 끝나고 나서 좀 해볼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겨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봅니다. 네. 자, 민주당 경선 이야기를 또 계속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이제 뭐 몇몇 중요한 포인트들이 좀 있었죠. 예를 들면 강북에 나오고 있는 박용진 의원의 경선 결과에 대한 관심이 좀 쏠리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이슈가 됐던 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부분. 뭐 이렇게 있었는데 결국에는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는 당의 잔류를 결정했습니다. 뭐 그 과정에서도 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이 가장 그 공천 과정에서 큰 고비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넘기고 나서 이제 공세 전환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먼저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인데 임종석 전 실장이 민주당에 결국 남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저는 오히려 임종석 실장이 탈당을 진지하게 검토했다는 것이 사실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당 안의 상황이나 당 바깥의 상황이나 현재 총선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탈당을 진지하게 고민했다는 것이 좀 이상하거든요. 별로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이지가 않아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우호적으로 해석하면 결국 이제 당내의 상황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정도로 뭔가 망가져가고 있고 이 변화가 거스를 수 없는 비가역적인 방식으로 이제 흘러갔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당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판단해서 나가려는 생각을 했을 수 있겠는데 그럼 바깥 상황이 뭔가 우호적이냐. 그런데 이제 바깥 상황도 결코 우호적이지도 않고 그것이 장기적으로라도 뭔가 자기가 뚝심을 발휘하고 버티면 뭔가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냐. 별로 그럴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잠시 조금은 좀 감정에 좀 많이 치우쳐서 판단이 흐려졌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고 나서 이제 광주에 뭐 와서 좀 사람들 만나고 얘기를 듣고 나서는 좀 이제 현실 자각 타임이 온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종석 실장이 이번 총선에서 어떤 롤을 맡을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미 또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본인이 이제 출마하려고 했었던 중성동구 이 지역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 외에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유세를 다닌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지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과 바깥에서 생각하는 임종석 실장 사이에 약간 괴리가 있는데 그것을 아직 잘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요구하면 돕는 것으로 이제 당에 기여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뭐 누군가가 얘기하듯이 뭐 이제 전국적으로 선대위원장 자리를 맡아서 전국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네. 자, 새로운 미래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홍영표 의원, 서른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서 새로운 미래에 전격적으로 합류했습니다. 뭐 제3지대 신당을 꾸리고 나온 이번 총선에서 세 가지 세력이 있었죠. 국민의힘에서 나온 뭐 개혁신당, 그리고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 새로운 미래, 그리고 조국신당까지, 조국혁신당 이렇게 있는데 홍영표 의원, 서른 의원 이분들이 새로운 미래에 합류한 거는 뭐 예상됐다는 반응도 있지만 놀랍다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자, 제3지대 정당들 또 녹색정당 입장에서는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좀 다르게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자꾸 이렇게 새로운 미래가 좀 세력을 키워가는 모습이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제 이번 선거는 명확하게 국민들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고 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던 세력들은 더욱이 그 심판의 마음이 훨씬 강한 상황인데 의외로 이낙연 신당도 그렇고 이준석 신당도 그렇고 그 부각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하게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양당의 권력 투쟁에서 밀려서 나왔는데 거기에 어떤 비전도 저는 명확하게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렇다고 하면 몇 명이 더 붙더라도 저는 여기는 성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점이 이제 이름에서도 드러나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당명이 없으니까 이낙연 신당이라고 불렀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신당을 준비하다가 이준석 신당, 개혁 신당 이름이 정해지니까 이제 나중에 합칠 것을 염두에 두고 개혁 미래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칭을 또 정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개혁자를 쓴다고 또 뭐라고 하니까 또 새로운 미래로 바꿨다가 또 이제 합치면서 개혁 신당으로 합쳤는데 또 뭔가 이제 당명을 바꾸자 색깔을 좀 섞자 뭐 이런 얘기하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새로운 미래 그대로 유지를 하다가 또 이번에 이분들을 받아들이는데 그분들이 이제 새로운 미래 자체보다는 뭔가 민주당과의 관계 또는 다시 돌아갈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니까 또 민주연대로 바꾼다. 계속해서 입장이 갈팡질팡하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무엇을 위해서 표를 줘야 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 이미 전략적으로 실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조용한 공천이라고 불려서 이게 조용한 공천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뭐 말도 많았지만 어쨌든 잡음 없이 지나가는 것 같았던 국민의힘도 뒤늦게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추천제 지역구로 울산 남구 갑을 선정을 했는데 3선의 이채익 의원이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공천에 낙마한 의원들의 재심 신청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공정한 시스템 공천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공간이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이 됐건 국민의힘이 됐건 시스템 공천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반발들이 있다 보니까 시스템 공천의 그 시스템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스템이 맞느냐 이런 우스갯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추천제라고 하는 게 좀 눈에 띕니다. 국민 추천제라는 이야기가 국민의힘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텃밭인,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면 여당이 깃발만 꽂아도 여당이 된다라고 할 만한 곳에 국민 추천제를 통해서 공천을 한다. 이제 이 방안을 제시한 건데요. 이게 이제 뭐 한동훈표 혁신이다 이렇게 내부에서는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결국에는 낙하산 공천을 하려는 것 아니냐. 뭐 쌍특검법 이제 재의결도 부결된 마당에 이제 본격적으로 낙하산 공천을 하겠다는 신호탄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국민 공천제 낯섭니다만 그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뭔가 이제 보통 이제 경선이나 이런 정당에서 이제 이 심사를 할 때 보면 자기가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면서 이제 공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이른바 자천이죠. 근데 이제 국민 추천제를 한다는 얘기는 자천한 사람들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누군가를 추천해서 넣기에는 눈치가 보이니까 예를 들면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이 경선 레이스 시작되기 전부터 관심을 가졌던 것이 뭐 용산에 뭐 마음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윤심이냐 아니면 한심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윤심인지 한심인지를 가리는데 굉장히 유리한 제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누가 추천했는지를 알 길이 없는 거죠. 누구나 추천하라고 국민 모두 추천할 수 있다고 하고서 추천은 했지만 그다음에 이제 결정은 이제 뭐 그걸 결정하는 이제 단위에서 하고 그래서 공개 오디션 형태로 한다든지 심사위원이 다 공개돼서 누구를 선택했는지를 알리지 않으면 결국 이제 그 프로세스에 의해서 선택되는 사람이 사실상 윤심일 수도 있고 한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지금 제가 아까 맨 앞에서 애초에 이 공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특검 국면 때문에 일부러 속도도 늦추고 최대한 잡음이 덜 나는 방향으로 하다가 이제 특검 국면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남은 자리 특히 이제 영남과 강남 지역의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곳에 원하는 사람들을 넣기 위한 나름의 수싸움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제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 있는 이번 공천의 목적은 윤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레임덕 방지일 테고 또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본인이 출마도 안 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관여 안 할지는 모르지만 혹시 모를 차기 대선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어떤 당내 상황을 만들기 위한 의도 이제 이런 것들이 곧 국민 추천제라는 이름 하에 좀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의원님 한동훈표 혁신 공천 그러면서 나온 게 이 국민 추천제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형식은 마치 국민이 추천해서 굉장히 무언가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내용은 아마 사천을 하는 건데 사천을 포장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을 위한 눈속임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이 구정물 공천이라고 막 비판을 했는데 실제로 민주당만 요구할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 공천한 면면을 보면 적폐 세력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범법 행위를 해서 바로 사면받은 사람들도 여러 명 공천을 했어요. 이런 면에서 보면 구정물 공천을 넘어서 오물 공천 아니냐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 실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용하지만 정말 잘못된 공천들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몇 명의 주요한 인물들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자, 국민의힘 공천에서 나온 이름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의 이름이 가장 의외였습니다. 유영하 변호사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대구 달서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현역 의원을 밀어내고 단수 추천이 됐습니다. 이 단수 추천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해석이 엄청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놀랐다는 반응도 나왔고 이분이 지금 선거를 처음 나온 분이 아니었고 그동안 그 경쟁력을 보여준 분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단수 추천이 무엇을 의미할까에 대한 의문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수님, 유영하 변호사 단수 추천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유영하 변호사도 그렇고 도태우 변호사도 그렇고 이른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이제 변호를 했던 분들이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공천을 했다. 그 말이 이제 사실 그냥 그 유영하 변호사나 도태우 변호사 이 분들에 대한 공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뭔가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해석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만 보면 좀 애매한데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또는 국민의힘이 이른바 과거와의 화해를 추구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 뭐 보기에 따라서는 약간 이제 극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분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부당하게 탄핵을 당했고 오히려 탄핵 심판에 동조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고 또는 이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뭐 사법적인 고초를 겪은 사람들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뭔가 불이한 뭐 문재인 정권의 피해자다.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과의 화해 또는 이제 아군으로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서 적극적인 제스처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뭐 가장 크게야 뭐 이명박 대통령, 뭐 박근혜 대통령 사면부터 이제 시작된 것이지만 그것이 이제 계속 확장돼서 모든 관계자들까지 이제 정상적으로 사면 복권시키는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탄핵 당시의 세력들과의 화해 혹은 그들에 대한 포용의 제스처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거 탄핵을 부정하는 행위 아닌가 저는 이렇게까지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박근혜 씨의 최측근인데 실제로 2022년도에 시장 경선에서 탈락했고 또 대구 수성을 공천도 탈락한 사람이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 지역에서 열심히 뭔가를 갈고 닦아서 그래도 뭐 지역민이 인정하는 사람도 아닌데 덜렁 이렇게 공천한 것은 이제 뭐 보수를 끊어 안으려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한 일들을 자꾸 부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뭐 공천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이제 촛불을 들었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 이 심정입니다. 교수님,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이제 이런 흔히 말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세력들을 이렇게 끌어안았을 때 그게 분명히 플러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근데 저희가 이제 알기로는 이게 중도층의 입장에서는 좀 극단에 있는 분들이 끌어왔을 때는 이제 중도층을 놓치게 되는 리스크가 항상 있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계산은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제 총선에서 이기려면 왼쪽으로 확장도 해야 되고 오른쪽으로 확장돼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양쪽으로 확장하는 것이 모순되는 경우에 이제 충돌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약간 양쪽 왔다 갔다 하는 말들을 많이 써요. 사람 끌어들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모호하게 이렇게 뭐 잘 좋게 얘기하면 잘 포장을 하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연기를 통해서 상대방들을 이제 약간 좀 속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적이거나 약간은 좀 중도적인 이미지는 가지고 가면서도 내용적으로는 매우 우파적이고 극우적인 그런 결정들이나 선택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정말 총선에서 표 확장으로 이어질지는 이제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지금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결국에 이제 이 세력을 끌어안게 됐을 때 리스크가 뭐 텃밭인 지역 두 분 다 말씀하신 텃밭인 지역에서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2%에서 5% 차이로 당락이 갈린다고 말씀하셨던 그 수도권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이게 또 아킬레스건처럼 작용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공천 논란들이 자꾸 생기면 이런 부분들이 후폭풍이 어느 정도나 될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 후폭풍이 어느 정도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우리가 중도 민심을 좀 파악하기가 이번 선거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는 내 편이라도 확실히 끌어들이자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한동훈 뭐 비대위원장은 적어도 자기 확실한 편을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중도에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그 행보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이제 이 유영하 씨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뭐 서천원 씨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정권 시절에 이제 이 실제로 여론 조작을 했던 사람, 그 다음에 뭐 세월호 참사 특조위 방해 혐의에 뭐 재판 중인 사람 등등을 비롯해서 이미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고 유죄 받을 것에 대해서 다 동의하고 문제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 명 공천을 하면서
저는 굉장히 그 중도층이 이탈하게 하는 무리수를 좀 두고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자, 국민의힘의 이제 공천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이 다시 이제 부결되고 이게 하나의 이제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천을 하는데 아까 국민추천제 말씀드렸고 유영하 변호사의 단수 공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기존의 현역 의원들이 뭐 컷오프 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나오겠다, 탈당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남은 공천 과정에서 이런 이탈이라든지 아니면 반발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커질까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커지기는 할 텐데 이제 그것이 얼마나 보도되느냐 또 어떤 식으로 야당이 그것을 이용해서 공격하느냐 뭐 이거하고 달려 있는데 지금 이제 야당도 이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공격하기보다 이제 자기들 체제를 이제 전열을 정비해서 빨리 이제 총선 본격적으로 이제 본인 방향으로 이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아까 뭐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여당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반발들을 무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당근과 채찍이 다 갖춰져 있어서 그 반발들을 어느 정도 이제 무마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반발들이 영남 지역에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제 지역적인 현상으로 국한되고 예를 들면 우리 전남 지역에서 아무리 이제 반발이 거세도 수도권 민심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수도권에서의 잡음이 이제 중요할 텐데 이제 그 부분만 잘 관리를 한다면 어떻게 무난하게 이제 넘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양쪽을 모순된 유권자층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충돌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특히 의료계와의 강대강 대치 국면이 길어지면서 약간 관심을 다른 데로 좀 돌리는 경향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한 적 있었지만 한때 약간 이탈했던 유권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회복되고 국민의힘 당에 대한 지지율이 회복되는 것에 의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이것이 동시에 리스크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어서 뭐 국민의힘에 계속해서 이제 숨통만 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이야기 마지막으로 이 호남 지역, 특히 광주 전남 지역에서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광주 선거구 총 8개인데 이 8곳에 모두 후보를 냈습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광주 선거구 8곳에 모두 후보를 낸 것은 16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4번의 총선에서는 8개 선거구를 다 채우지 못할 정도였다는 거죠. 전라남도에서도 지금 후보들 전체 선거구 10개 중에 8곳에서 후보를 내는 게 확정이 됐고 나머지 2곳도 후보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양적으로만 봤을 때 이전 선거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국민의힘이 지역에서 뭔가 하려고 한다 혹은 지역에서 어떻게든 사람들을 찾아서 후보를 내놓는다라는 인식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구 의뢰도 지금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져 있는데 8개 선거구에 다 확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일단 의미는 있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집권 여당이 어느 곳에서든 후보를 다 낼 수 있다는 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실제로 후보들 면면을 보면 전남에 있는 이정현 후보 말고 다른 후보들은 아마 시민들께서 들어본 이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 번 들어도 잘 모르실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광주 전남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내가 여기서 무언가 그 자리를 잡고 정치를 해보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구색 맞추기식으로 출마한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은 많이 아쉽고요. 특히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자리를 찾아 다 떠나버리고 아무도 남아 있는 사람이 없는 이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번 국민의힘이 이제 비례위성 정당도 만들겠지만 그 국민의힘의 주요한 변화 지난 총선 때 없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례대표 당선권 안에 25% 이상을 호남 지역 출신을 넣겠다. 라는 이제 새로운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또 비례대표 쪽에서도 일단은 주기현 시당위원장이나 김화진 도당위원장, 전남 도당위원장 정도가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외에 호남 출신 인물들은 호남에 있는 인물들도 지금 물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비례 지역구에서 당선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비례를 통해서라도 그 보수 정당, 보수 여당에서
호남 출신들이 많이 중용될 가능성은 높아진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두 가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이제 생겨났습니다. 이제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는 이제 전부 다 후보를 내지 못한 적도 많았고 심지어 여당이었을 때라고 해서 지금처럼 똑같이 다 후보를 낸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뭐 서진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이제 호남 지역에 어떻게든 좀 관심을 기울이고 호남 지역에서 이제 고생한 당원들 또는 이제 출마했던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적극적으로 이제 당 차원에서 고려하겠다고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5%를 이제 공천한 거라든지 이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전남 지역위원장이나 전북 또는 광주 이제 뭐 이런 분들이 지금 탈당해서 국민의 미래로 입당을 해서 거기서 이제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을 했죠. 그리고 이제 안정적으로 당선될 수 있는 곳에 배치를 된다면 25%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제 앞이냐 뒤냐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겠죠. 이제 그렇게 된다면 확실하게 보상을 해주는 정당이구나. 그러니까 험지에서 계속 고생을 하는데 일절 보상을 안 해주고 계속 거기서 이제 뭐 맨 땅에 헤딩만 하도록 내버려 둔다 이런 인식이 아니라 좀 고생하면 어떻게든 뭐 간접 비례대표를 통해서라도 보상을 해준다는 인식이 확립된다면 지금 출마하는 지역구 의원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선거 때만 있다가 다 사라질 사람들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을 세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쨌든 첫 단추를 뭐 끼우고 시작하는 것이 뭐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다른 때에 비해서 적극적이고 좀 공세적으로 나온 것을 이제 좋게 평가하면서도 또 이번에 이제 현수막 보니까 이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광주시당 차원에서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일단 그러니까 호남만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힘 중앙당의 입장이기도 해야 의미가 있고 그런데 중앙당의 입장이라면 진작에 이것을 채택해서 이번 총선에 붙였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 와서야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굉장히 아쉽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이번에는 반드시 어떻게든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제3지대 동향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이야기 제일 먼저 해볼 텐데요. 현재 나온 제3지대 세력들 가운데서 가장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반 흥행몰이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게 뭐 창당 선언에 이은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 분석도 있었고 아직도 그런 좀 평가절하하는 의견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정당 지지도를 얻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조국 혁신당의 초반 선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조국을 지키자고 촛불 들었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 분들이 각 지역의 촛불로 계속 활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좀 그 시민들의 마음을 좀 바라볼 게,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잘못을 했지만 그 자식들까지 그런 방식으로 건드리면서 명륜지하를 당할 정도이냐라고 하는 것에서 연민이 조금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고요. 또 하나는 똑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혀 수사하지 않고 이런 것에서 그게 공정하냐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그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이제 여러 가지 잘못을 하고 있으면서 민주당 비례정당에 대해서도 좀 실망한 것들이 그대로 저는 조국 신당으로 가서 그래서 이제 그 빠진 만큼 조국 신당으로 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다시 회복을 하면 일정 부분 다시 조국 신당이 빠지고 민주당 비례정당이 좀 뭐 높아지고 이런 그 상호관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자, 최근 조국 대표가 민주당에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윤 정권 폭정 끝내기에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답을 해서 또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민주당 지도부의 반응은 조국 혁신당과 연대는 없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좀 높아진 까닭도 있겠죠.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죠,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이 연대라고 하는 말을 너무 과잉 해석하면 곤란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정당들과 이른바 이제 진보당이나 기본소득당이나 이런 정당들과의 선거 연대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국 신당은 애초에 지역구에 출마를 할 생각도 없고
오히려 비례대표만으로 어떻게든 이제 이 의회 진출을 하려고 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분명히 민주당의 비례 전문 정당하고 이제 충돌하는 지점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것을 공식적으로 용인하거나 승인하거나 연대의 대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여기에서 이제 그 새로 이제 출범한 정당의 대표가 인사하러 왔는데 거기다 대고서 우리 경쟁자니까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다만 이제 지향이 다른 지금 현재의 다른 정당들과의 관계에서 보면 반윤 연대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제 지향이 같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도로 너무 이제 지지자들끼리 싸워서 대립하는 것보다는 알아서들 좀 하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녹색정의당은 민주당과 조국의 연대는 국민 배신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그 조국의 강을 건넜다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이제 여기에 조국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지지하는 분도 계시지만 여전히 조국에 대한 자녀 비리와 관련해서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께 여러 차례 사과를 하셨는데 지금 와서는 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러면은 그동안에 그 사과했던 거 뭐냐 이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제 당장 눈앞의 표 때문에 저렇게 또 그 뒤집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조국 신당에서 지역구는 민주당 찍어라 이렇게 해주니까 손해 볼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녹색정의당. 자, 뭐 이제 야권 위성정당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야권의 위성정당인 비례연합정당의 녹색정의당은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부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 최근에 거대 여야가 선거구 획정에서 비례대표 한석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과 총선 연대 협의도 중단했는데 자, 녹색정의당의 입장과 또 총선 전략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20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들어지면서 저는 뭐 열린민주당을 비롯해서 기본소득당 다양한 정당들이 어쨌든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 기회가 주어졌지 않습니까? 우리 정의당이 그때 위성정당에 참여했다고 하면 민주당은 부담 없이 이번에 병립형으로 회귀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지켜왔고 끝까지 그걸 문제 제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까지 병립형으로 회귀할까 아니면 유지할까 하다가 현 제도로 유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위성정당이 분명 그 법의 원칙에 어긋나는데 함께 하긴 어려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결국 우리가 녹색당이라고 함께 하고 있는데요. 기후위기 문제는 우리 사회에 풀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다른 나라들은 녹색당이 다양한 방식으로 연정을 하면서 국가의 중요한 과제들을 잘 풀어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정의당이 녹색당과 함께 연대한 부분을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또 함께 힘을 모아주려고 하는 세력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가 녹색당과 함께 기후위기 그리고 불평등을 전면에 좀 내세우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정당이 어디냐, 녹색정의당이다 이렇게 좀 그 지지를 호소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동의를 좀 얻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수님 밖에서 보시기에 이제 야권의 위성정당인 비례연합정당의 녹색정의당이 어쨌든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 선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싶으십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선거 제도 자체가 지금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선택이 더 옳은지를 딱 말씀드리긴 힘들고 특히 이제 정의당처럼 일관되게 이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기를 요구했고 아니면 연동형 좀 더 비례성을 높이기를 요구했던 정당으로서는 이제 불가피한 선택, 그러니까 의석 한두 석을 더 얻는 것
것보다 어떻게 보면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오히려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제도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더 이상 운영될 수 없는 상황이면 적극적으로 이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제 계속해서 비례성 강화라고 하는 나머지 정당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요구만으로 현실적 대안 마련이 어렵다는 것을 이제 인식할 때 어떻게 이제 앞으로 향후 이 선거제도 관련된 계획을 수정하실 건지, 그러니까 마치 이거 하나만 받아들여져도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것처럼 4년 전에 이제 했지만 결국은 이런 식으로 안 좋게 흘러왔다면 뭔가 이제 다른 방식도 좀 모색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거대 정당에 대한 피로도는 높다라고 하면서도 그래서 양쪽을 지지하지 않는 쪽이 많다라고는 하면서도 대한정당에 대한 시도는 그 어느 총선 때보다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녹색 정의당을 포함해서 그 제3지대를 노리고 있는 세력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총선을 34일 앞둔 지금 현재에서는 그렇게 눈에 띌 만한 성과를 내고 있지는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국혁신당 이야기를 저희가 조금 했지만 그렇다면 정의당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의 약진이 이게 정의당에는 불리한 시그널이 될까요? 아니면 그렇게 큰 연관성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실제로 그 민주당에 실망하면서 실제로 조국 혁신당에 온 층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뭐 조국 혁신당의 약진이 녹색 정의당에게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녹색 정의당에 실망을 해서 이제 떠나간 분들을 어떻게 정의당으로 그 지지하게 만드느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의 좀 그 국민 눈높이에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반성하면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런 그 녹색 의제 그리고 불평등의 의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좀 지지율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동안에 이제 투표 성향을 보면 실제로 평소에 그 지지했던 것보다 비례 투표는 뭐 1.5배 정도 더 높게 나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지지율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새로운 미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미래의 이낙연 공동대표가 드디어 오늘 10일입니다. 광주 출마 선언에 이어서 어느 지역구에 나설 건지를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호남에 본격적으로 또 광주에 올인하는 전략을 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역 민심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도 결국 출마를 결심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교수님? 실패를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끝까지 가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새로운 미래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방향을 이제 정확하게 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상황 변화에 맞춰서 수정해 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 여러모로 지금 안 좋은 상황,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당 내에서 어떻게 보면 깃발을 처음 든 분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이제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책임을 지는 것은 결국 본인이 이제 시작한 일에 자그마한 성과라도 남기려면 어쨌든 비례대표 당선자라도 내야 될 테고 그러려면 전국적으로 어쨌든 투표율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려야 되는데 본인이 전국적으로 투표를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은 아무래도 호남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전남에서 의원을 하셨고 전남지사도 하셨지만 정치적 상징성, 즉 광주, 전남, 전북을 다 아우르는 상징성이 있는 곳이 광주라고 생각했을 때 광주에서 어떻게든 본인이 현재 민주당을 나와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어떤 필연적인 이유를 최대한 설명을 해서 그것이 뭐 동정이 됐건 적극적 지지가 됐건 비례대표를 조금이라도 끌어올려서 당선자를 낼 수 있다면 그래도 적어도 다음을 좀 이제 기약해 볼 교두보라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낙연 대표의 출마 선언,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디로 갈 거냐 이게 지금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됐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또 유력하게 점쳐지는 곳 중에 하나가 광주 서구을입니다. 이곳이 지난 선거 또 그 전 선거에서 이게 그 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탈당을 했다거나 아니면 민주당이 아닌 정당이 당선이 된 지역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민주당에서는 여기를 전략 선거구로 묶어서 기존에 있는 일반적인 경선 형태와는 다른 형태로 지금
공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도 서구울 지역구시니까 네. 만약에 뭐 지금 이낙연 대표가 서구울에 출마를 한다 그러면 이제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만약에 서구울로 온다면 뭐 어떨 것 같으세요? 뭐 경쟁력 측면에서나 아니면 선거 구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은 그 지역에서 그 원래 있었던 그 의원이 양양자 의원인데 양양자 의원이 탈당을 하고 나서 거의 지역을 실제로는 돌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지역구 의원이 없는 상태에서 서구울이 방치된 거죠. 그런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거기에 지역위원장을 이제 공모했다가 안 하면서 한 2년 반 정도를 지역위원장 후보들이 계속 경쟁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거기를 공석으로 두면서 시민들은 너무 당내 경선에 너무 많이 노출돼서 필요하고 하지만 지역을 돌보는 국회의원이 없는 상태인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에게는 피로감을 가지고 있어요. 대신에 또 이낙연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쨌든 민주당 총리까지 한 사람이고 지금은 정말 윤석열 정부가 너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되는 분위기가 굉장히 높은데 이낙연 총리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심판보다는 오히려 민주당 심판이나 이재명 심판처럼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싸늘한 분위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신다고 하더라도 어떤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 곳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저는 이낙연 대표가 오시면 구도는 더 좋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개혁신당 이야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뭐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와 합당까지 했지만 별 소득 없이 결별로 끝이 났고 그러면서 집도끼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원래 전통적인 원래 지지했던 많은 이제 젊은 층이라든지 이런 지지층도 지키지 못했고 또 호남에서도 별다른 이제 교두보도 사라져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이제 뭐 또 다시 인재영입 위원장으로 데려왔지만 그래도 눈에 띄는 활동이나 눈에 띄는 영입도 어려운 것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에 대한 전망을 해주시죠, 교수님. 이 개혁신당이 처음에 이제 그 이준석 신당이 주목을 받았고 기대를 모았던 때에 이제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지율의 이제 출처가 어디였나를 우리가 되돌아보면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세게 비판을 하니까 잘한다고 하는 이제 이 야당 지지 성향의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작 이제 선거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돼서 그렇게 뭐랄까요 좀 사이다 맛 비판을 응원하던 이제 이 응답자들이 원래 자신들이 지지하던 정당으로 다 각자 돌아가고 나니까 이제 남는 사람이 이제 별로 없는 것이 하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잠깐 이제 지지가 좀 있다가 쭉 하향을 이제 그어왔는데. 그 실망했던 이제 전통적인 지지층이나 또는 대선 때 찍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다시 또 결국은 이제 두 번, 세 번 물어보면 이제 결국 국민의힘 지지를 밝히는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양쪽에 의해서 이제 포위가 된 모양인데 이것이 또 하나 의미하는 바는 이른바 이제 본인의 강점으로 강조해왔던 이른바 세대 대표성이 당 내에서는 의미가 있었지만 당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이 2030 세대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관심도 낮지만 인구 구성상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세대 대표가 가지고 있는 비교 우위가 바깥에 나와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모로 좀 어려운 상황인데 뭐 어떻게든 이제 반전의 계기를 또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달 후면 22대 총선의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고 또 4월 10일 본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여야 정쟁과 공천으로 연일 혼돈의 정치권이지만 유권자의 권리로서 각 당 그리고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들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